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대부분 자기소개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아마 누군가의 얼굴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말이 남긴 감정, 그리고 그 뒤로 오래도록 마음 한쪽에 머물렀던 무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힘이 되는 말도 있고 위로가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나를 깎아내렸던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은 쉽게 흘러가는데 비만은 왜 그토록 단단하게 박혀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말이 진실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말을 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말이 내가 스스로에게 품고 있던 불안과 정확히 겹쳐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우리는 그 말을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대부분 자기소개라고. 이 문장은 처음에는 약간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 사람의 자기소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면 조금씩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때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절대 못 바꿔. 이런 말들은 되게 단정적입니다. 항상, 절대, 그것밖에 라는 단어들이 붙습니다. 마치 나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하듯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싶어져.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단정짓는 말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으면 상대방의 행동에서도 불안의 징후를 찾습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상대방의 성공에서 나의 부족함을 읽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에서도 공격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예민한지, 무엇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지, 그 모든 것이 타인을 향한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본인은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모릅니다.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어디서 오는지, 그저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비난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유독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거슬렸던 적,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나만 유난히 불편했던 적, 그때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유독 거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두려움을, 결핍을 타인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마치 그것이 타인의 문제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 내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것.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단순한 비꼬미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드러냅니다. 남의 외모를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외모에 대한 불안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능력을 폄하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선택을 조롱하는 사람은 자기 선택에 대한 후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비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당한 비판도 있고 필요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깎아내리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깎아내림에는 악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악이, 그 의도, 그 목적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불안하니까 남을 낮추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니까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들었던 그 말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투영된 것이라면, 그 말이 나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주었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나에 대한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말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에게,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 수많은 말 중에서 어떤 말은 우리를 성장하게 했고 어떤 말은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렸던 말들 중 상당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자기소개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맨날 실패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실패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할까봐, 또 그 말을 들을까봐.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이야말로 실패를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전한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는 나를 보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나에게 투사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말도 떠오릅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느끼는 것을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루는데 서툴렀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너는 예민해 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았던 상처의 상당 부분은 오해였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저 아팠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맞춰 스스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혹은 그 말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말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괜찮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나를 깎아내렸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깎아내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누군가의 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자면 그때 우리도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솔직해지면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질투를 느끼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았던 적, 누군가의 행복을 보고 배가 아프면서 그 행복에 흠집을 내려 했던 적, 누군가의 선택을 보고 불안을 느끼면서 그 선택을 비난했던 적.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질투,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열등감, 그것이 타인을 향한 말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말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말은 얼마나 될까? 나는 그때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 무엇이 불안했고,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상대방에게 돌렸을까? 이런 질문은 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계속 남을 깎아내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한때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화가 나서 말을 내뱉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너무 심했던 것 같았던 적.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던 적. 그것은 아마도 그때 내 안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 쌓여있던 스트레스, 인정받지 못한 상처.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해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계기였을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우리면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것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무언가를 해소하려는 것인가?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덜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말이 먼저 나갑니다. 생각하기 전에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후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다음에는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 말들 중 일부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일부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되었던 말들. 그 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말을 한 사람의 진심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고통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내가 한 말들. 그 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나의 진심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나의 고통에서 왔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그 말은 너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리고 동시에 네가 하는 말을 조심하라고. 그 말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 자신을 드러낸다고. 네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을 꺼내기 전에 잠시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누군가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순간, 혹은 그 말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했던 순간, 그 말을 했던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표정, 그 상황의 분위기까지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대부분 자기소개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은 그 순간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불안했고,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나를 향한 말로 표현되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말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말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 말하지 못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느끼는지, 그 모든 것을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힘들 때 남에게 날카로워졌을 수 있습니다. 나도 불안할 때 누군가를 깎아내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은
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됩니다.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말에 깊이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그 말은 정말 나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 자신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잠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나, 그 말을 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흘렀던 시간. 지금 다시 그 상황을 바라보면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전히 같은 것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의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그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타인의 말을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리고 나의 말이 나를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생각의 실마리를 풀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음 이야기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남을 깎아내릴까요? 이 질문을 처음 마주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 그 사람이 못됐으니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 대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를 깎아내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격이 나쁜 걸까요? 우리 모두가 못된 사람인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봅니다. 사람은 왜 남을 깎아내릴 때 편해지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깎아내림이 단순히 나쁜 성격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소하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질 때는 되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이런 순간에 우리는 유독 남의 흠을 찾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일도 그때는 거슬립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을 사람도 그때는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이것은 이상한 현상입니다. 남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왜 나를 편하게 만들까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이득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다릅니다. 감정적으로는 남이 낮아지면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이 부족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덜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깎아내림의 심리적 기능입니다. 상대적 우위를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실제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아진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의 약점을 찾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나마 나의 불안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해결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해소일 뿐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얻는 위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근본적인 불안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패턴이 됩니다. 이 패턴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항상 누군가의 흉을 보는 사람, 만나면 반드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이야기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누가 이런 실수를 했다. 누가 저런 문제가 있다. 누가 얼마나 한심한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약간 신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언젠가 나도 저렇게 이야기될 것 같아서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항상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험담에는 묘한 쾌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깎아내림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깎아내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는 악의가 있다는 것을, 혹은 악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 불편한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대개 불안입니다. 열등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상처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쌓여 있으면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표출 방식이 바로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직접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불안을 말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나의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것을 밖에서 발견하고 공격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나의 모습을 타인에게서 보고 비난하는 것.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릅니다. 자기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은지, 왜 그 행동이 그렇게 거슬리는지 진짜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일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옆에 자신감 넘치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 동료는 별로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당당합니다. 이것을 보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당당할까?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동료의 작은 실수를 발견하면 속으로 쾌감을 느낍니다. 봐라, 저 사람도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그 동료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것이 투사입니다. 자기 안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것. 그러나 본인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료가 정말 실수를 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유독 그 동료의 실수만 거슬리는 것은 그 동료가 자기의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독 어떤 사람이 거슬리는 것,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까지 신경 쓰이는 것.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나만 그런 것.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버튼을 누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문제인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편한가? 내 안에 무엇이 건드려졌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이 불필요한 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비난이 부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당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깎아내림은 다릅니다. 비판은 행동을 향합니다. 깎아내림은 사람을 향합니다. 비판은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깎아내림은 폄하를 목적으로 합니다. 비판에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깎아내림에는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비판인지 깎아내림인지는 그 말을 할 때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맞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가? 이것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부정적인 말의 상당 부분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나아지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때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나서 후련한 느낌이 들었던 적, 속이 시원한 것 같았던 적. 그러나 그 시원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불안해집니다. 혹은
약간의 죄책감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또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악순환이 됩니다.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불안의 근원을 직접 마주하는 것일 겁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일시적인 위안을 얻는 대신 내가 왜 불안한지를 들여다보는 것,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인정하는 것,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진짜 해결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얻는 위안은 빌려온 것입니다. 잠시 후에 갚아야 합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왜냐하면 깎아내림은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 자신의 평판도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자신이 비난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의 패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깎아내림이 습관이 된 사람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관계는 드뭅니다. 진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도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방어적입니다.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편합니다. 내가 비난받지 않을 거라는 안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험담거리가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쌓이면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생각을 표현할 것인가 삼킬 것인가. 그 선택이 쌓여서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쌓여서 관계가 됩니다. 그 관계가 쌓여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는 단순히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잘한 선택도 있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말에 관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말도 있고 후회되는 말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말의 상당수는 불안하거나 화가 났을 때 한 말입니다. 그때는 그 말이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나 싶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 아예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후회가 쌓이면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이 말을 하고 나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후회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힙하다고, 불필요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멋있다고.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너무 많은 말에 지쳐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누군가를 비판해야 내가 똑똑해 보이는 것 같은 착각, 그런 것들에 지쳐서 오히려 침묵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침묵에도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 모든 것에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여유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굳이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강해 보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에 반응하고 모든 것에 의견을 달고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피곤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곤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대개 자기 안의 불안이나 열등감에서 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서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힘들 때
꼭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깎아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사깁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화를 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 가짜에게는 마음이 불편할 때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불안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내가 힘들면 이런 말을 먼저 꺼내는구나. 이것을 알면 그 반응이 나올 때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건 내 패턴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각자의 패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패턴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패턴에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그 패턴을 다루느냐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은 과거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현재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품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됩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나는 어떤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봅니다. 화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불안했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했나요?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누구를 탓했나요? 이것은 자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의 패턴을 인식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남을 깎아내리는 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깎아내리는 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인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 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말할 것인가 저렇게 말할 것인가, 그 선택을 더 의식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예전처럼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봅니다.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지?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나 한 번에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도 친절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가혹해집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을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왜 남을 깎아내리는지 그 심리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던진 질문.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떤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었는지 그 질문을 마음 한쪽에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다음 이야기와 만나면서 또 다른 생각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이 유독 거슬릴까요? 같은 행동을 해도 누군가가 하면 그냥 넘어가고 다른 누군가가 하면 참을 수 없이 불편해집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같은 행동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걸까요? 아니면 나에게 특별히 무례한 걸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생각은
전체의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무의식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의 작동 방식 중 하나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투사는 간단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영사기가 스크린에 이미지를 비추듯이 우리의 마음은 타인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타인의 것인 양 인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상대방의 적대감으로 느끼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상대방의 위협으로 느끼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상대방의 우월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위협적인 것, 고통스러운 것,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위협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감정,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결핍, 이런 것들이 내부의 위협입니다. 이 내부의 위협을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투사입니다. 내 안에 불편한 것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이기심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내 안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식에서 밀어냅니다. 그러면 그 이기심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밖으로 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기심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것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투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나의 모습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내 안의 이기심을 숨기고 남의 이기심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릅니다. 그저 저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라고 느낄 뿐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려 합니다. 복잡한 것을 피하고 빠른 판단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만듭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이것이 습관이고 이것이 자동화된 반응입니다. 투사도 이런 자동화된 반응의 하나입니다. 내 안의 불편함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뇌가 학습한 패턴입니다. 또한 뇌에는 자기 보호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 것입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신체적 위협보다 심리적 위협이 더 많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위협, 정체성에 대한 위협, 소속감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뇌는 이런 심리적 위협에도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그 방어 태세가 언어로 표출되면 비난이 됩니다. 공격이 됩니다. 깎아내림이 됩니다. 내 자존감이 위협받으면 상대방을 낮춤으로써 상대적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내 정체성이 흔들리면 상대방의 정체성을 공격함으로써 나를 지키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왜 그렇게까지 날카로웠는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강하게 비난할 때 그 비난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왜 참을 수 없는지, 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파고들면 결국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게으름이 거슬린다면 어쩌면 내 안에도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을 나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억누릅니다.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것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버젓이 게으름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도 되는 거지? 그 불공평함이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비난으로 표출됩니다. 누군가의 자기 과시가 거스린다면 어쩌면 내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참습니다. 숨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거슬립니다. 나는 참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 불편함이 비만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은 정말 허영심이 강해 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타인에게서 싫어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억누르고 숨기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서 보일 때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공격합니다. 그러나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나와 상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이 사용한 개념입니다. 그림자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나의 일부입니다. 의식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밖으로 투사됩니다. 타인에게서 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의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닮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강한 반발이 오히려 연결고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 이것이 모든 비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는 행동, 정말로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합리적인 비판과 감정적인 깎아내림은 구별됩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차분합니다. 문제 해결을 지향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반면 감정적인 깎아내림은 격앙됩니다. 상대방을 낮추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존중보다는 경멸이 앞섭니다. 이런 종류의 비난에서 투사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뇌의 작동 방식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협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협이 감지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우거나 도망치는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원시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편도체가 신체적 위협과 심리적 위협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려 해도 편도체가 반응하고 누군가 나의 자존감을 건드려도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둘 다 위협이니까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끼면 우리는 마치 신체적 위협을 받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성은 언어로 표출됩니다. 말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깎아내립니다. 이것은 원시 시대에 신체적으로 싸웠던 것의 현대판입니다. 주먹 대신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위협을 제거하는 것,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이것이 비난의 뇌과학적 기반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남을 비난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비난은 일종의 쾌감을 줍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느낌, 내가 위에 있고 상대방이 아래에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비난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하면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난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연스럽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자연스러운 충동들이 억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비난의 충동도 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일시적인 쾌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 비난하는 사람 자신도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사를 멈추려면 먼저 투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강하게 비난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서 자문해 봅니다. 이 감정이 정말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진 것인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잠시 보류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림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나도 이기적일 수 있고 게으를 수 있고 허영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이해입니다. 나를 더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포함한 나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면 역설적으로 그것의 힘이 약해집니다. 내가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남의 이기심이 덜 거스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을 밖으로 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해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억누르게 된 것은 대개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특정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기적이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이런 메시지들이 쌓여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메시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적절히 표현하면 건강한 것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이니까요. 게으름도 때로는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림자로 밀려난 것들 중 상당수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적절히 표현되지 못하고 억압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버렸던 나의 일부를 되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표현해도 괜찮은 것, 느껴도 괜찮은 것, 존재해도 괜찮은 것, 그것들을 다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나 자신의 다양한 면을 인정해가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마 과거의 어떤 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강하게 비난했던 순간,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격앙되었는지, 왜 그냥 넘어가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는지,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아, 그때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민감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투사는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건강하지 않을 뿐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투사를 인식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내 안의 무언가를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저것에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물으면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로도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것이 정말 나에 대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투사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통해 표출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상처가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난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당한 비판이 있고 그것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난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감정적이고 인신공격적이고 비하하는 말일수록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상태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연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 사람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모두 상처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타인을 향한 비난으로 표출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연민은 비난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 사람 전체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나도 그때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들 중 일부는 투사였을 겁니다. 내가 한 말 중에서도, 내가 들은 말 중에서도 그것을 지금 다 분류하고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자문합니다. 이것이 정말 저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었을 때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나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무언가가 표출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의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상처를 줄여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구조, 투사의 원리, 뇌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대개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타인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평화로운 마음,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 생각을 품고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은 지금 바로 대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언젠가 조용한 시간에 혼자 걸을 때, 잠들기 전에 문득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강하게 비판했던 순간 그 안에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특정한 순간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저 물음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이해심 있게, 조금 더 연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울입니다. 타인에게서 나를 보고 나에게서 타인을 봅니다. 그 거울이 때로는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불안과 상처가 타인의 모습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판단하게 됩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친절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다음에는 이 통찰을 개인을 넘어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 속에서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던진 질문, 내 안에 숨어있던 모습에 대한 질문, 그것을 마음 한쪽에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열고 수많은 글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뉴스 헤드라인, 소셜미디어 피드, 댓글, 메시지, 하루 종일 우리는 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읽고, 듣고, 쓰고, 말합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은 말이 오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더 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요? 어쩌면 말이 많아진 만큼 말의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말을 하려면 상대방의 눈을 봐야 했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 얼굴로 직접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화면 뒤에 숨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가벼워졌습니다. 쉽게 내뱉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댓글창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가벼움이 눈에 보입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던져지는 비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확신에 찬 판단, 그 말들은 순식간에 쓰이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은 30초 만에 잊어버렸을 그 말이 받는 사람에게는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이상한 불균형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말은 가볍지만 듣는 사람에게 말은 무겁습니다. 쓰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읽는 순간에는 상처가 됩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 뒤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단 온라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뒷담화의 문화.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는 것이 대화의 주요 내용이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저런 게 문제야.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남을 깎아내릴 때 뇌는 보상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뒷담화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뒷담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편해질까요?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은근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나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도 저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을까? 이 불안은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뒷담화를 즐기는 자리에서 나만 예외가 될 리는 없으니까요. 내가 남에 대해 말하듯이 남도 나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말의 순환입니다. 비교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했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네. 이런 비교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말로 표현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한 건 운이 좋아서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건 뒤에 백이 있어서야.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나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자기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대는 깎아내리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뒷담화로, 비교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날카로운 비판이 지적 능력의 증거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칭찬은 촌스럽고 비난은 세련된 것처럼 인정은 약해 보이고 비판은 강해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남을 깎아내릴 때 정말 깎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이 깎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니까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깎이는 것은 상대방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깎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이 더 많이 깎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깎아내리는 말은 자기소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남을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과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피상적이 됩니다. 결국 깎아내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둘째, 말은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깎아내리면 또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내면을 형성합니다. 항상 남의 흠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불행의 습관입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만 보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놓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면 관계에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셋째, 말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결국 남이 나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남을 깎아내리면 나도 깎아내려줍니다. 직접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에너지는 순환합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중에 인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교리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관찰되는 현실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하게 대우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혹하게 대하면 가혹하게 대우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통찰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보편적일까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의 상호작용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비추는 것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내 평판을, 내 관계를, 내 내면의 평화를, 이 모든 것이 깎입니다. 반대로 타인을 높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타인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하면 그것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비슷한 방식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여기서 역사 속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링컨 대통령에 관한 일화입니다. 남북전쟁 중에 링컨은 남부연합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적을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까? 링컨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친구로 만들면 적을 파괴한 것 아닌가요? 이 대답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깎아내리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높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 수 있다는 것.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관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성인의 경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무 높은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깎아내리지 않는 것, 칭찬까지는 못하더라도 비난은 하지 않는 것,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낮추지는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말은 공기를 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남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나와 어떻게 관계 맺을지,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말은 무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에 대한 말을 조심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속담들은 말의 힘을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아끼기는커녕 말을 쏟아냅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걸러내지 않고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모르니까요. 화면 뒤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은 있습니다. 결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직접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평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내 관계로 돌아올 수도 있고 내 내면의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은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것을 알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잘한 말도 있고 후회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고 어떤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하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말에 대해 하나의 원칙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자. 그 사람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래도 할 수 있는 말만 하자.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불필요한 말의 대부분이 걸러졌다고 합니다. 뒷담화, 비난, 깎아내림, 그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런 말은 당사자 앞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니까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원칙일 겁니다. 그 사람이 듣고 있다면
나는 이 말을 할까?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말들이 걸러집니다. 그리고 남는 말들은 책임질 수 있는 말들입니다.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문학 속에서도 말의 힘에 대한 성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장면이 여럿 있습니다. 톨스토이도 말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동양에서는 공자가 말을 삼가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자는 말의 언어라고 행동에 민첩하다고 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지혜가 가리키는 바는 같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깎아내려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높이는 말을 하면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말로든 에너지로든 결과로든. 지금 이 시대를 다시 바라봅니다. 댓글 뒷담화, 비교의 깎아내림이 넘쳐나는 시대. 그러나 이 흐름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전든 늙든 말의 힘은 같습니다. 말의 책임도 같습니다. 다만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그 진실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예전에 했던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어떤 말을 남길지 생각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은 사라집니다. 물건은 낡아갑니다. 지위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은 남습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누군가에게 건넸던 말, 그것이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함께 떠오릅니다.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깎아내리는 말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말을 건넸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매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씨앗과 같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품고 삶 전체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말은 끊임없이 오갔고 오갈 것입니다. 그 말들이 어떤 씨앗이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은 거창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언젠가 조용한 시간에 하늘을 바라볼 때, 걸을 때 문득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하는 말은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품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을 가볍게 떠올려 봅니다. 좋았던 말도, 후회되는 말도, 그 말들이 어디로 갔을까? 누구에게 닿았을까? 그리고 어떤 형태로 돌아왔을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은 있을 겁니다. 말은 돌아온다는 것. 내가 세상에 내보낸 것은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이 깨달음은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느껴지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면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알면 더 나은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생각을 조용히 정리해 볼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린 질문을 품고 삶을 계속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그 한 문장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던진 질문, 말이 어디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질문, 그것을 마음에 품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대부분
자기소개다. 이 문장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이 던진 작은 돌이 마음의 수면 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남을 깎아내리는지, 그 심리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말에 대해, 그리고 말을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는 말을 하고, 말을 듣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는 여백. 누군가를 평가하려 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백. 그 여백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몇 초가 때로는 많은 것을 바꿉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어떤 말은 신중하게 했고, 어떤 말은 충동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말은 하고 나서 뿌듯했고, 어떤 말은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쌓여서 지금의 관계가 되었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좋든 나쁘든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관계하는 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문제는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떠오른다면, 쇼펜하우어의 그 문장이 어렴풋이 스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긴 여정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말하려 할 때 잠시 멈춰봅니다. 이 말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것인가?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이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질문이 자동적인 반응을 늦춰줍니다. 그 늦춤이 불필요한 말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실수할 것이고, 후회할 말을 할 것이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깨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조금이 쌓이면 삶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려는 순간, 아, 잠깐 하고 멈추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멈춤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마음속에 어떤 알미 자리 잡으면 그 알미 알아서 작동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알의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말, 감정을 표현하는 말, 관계를 맺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 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평가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에는 판단이 담겨 있고, 판단에는 자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자격이 있다는 자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자만, 내가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는 자만. 물론 평가가 완전히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판단해야 할 때가 있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깎아내리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판단과 불필요한 비난은 다릅니다. 반사회적인 피드백과 파괴적인 공격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고 필요한 것만 말하고 불필요한 것은 참기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입니다. 언제 침묵할지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표현하지 않을지 아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알면 책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삶에서 배웁니다. 실수하고 후회하면서 배웁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살아온 시간이 긴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여전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젊어도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깨어 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려는지, 이 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관찰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대하고 동시에 가장 눈이 멀어 있습니다. 내 잘못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입니다. 내 의도는 선하게 해석하고 남의 의도는 악하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그러나 이 경향을 알면 조금은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나에게 관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가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균형이 조금 잡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한 발 물러서서 나 자신을 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무엇이 불편한가? 무엇이 건드려졌는가? 이것을 먼저 살피면 비난의 충동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동의 상당 부분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 때문임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침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침묵이 있고 할 말이 있지만 참면 침묵이 있습니다. 후자의 침묵이 더 어렵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는 것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성숙함을 말해줍니다. 절제를 말해줍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말해줍니다. 물론 모든 것을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불필요한 깎아내림은 다릅니다. 정당한 발언과 감정적인 비난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순간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멈춤이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멈춤의 순간에 여러 가지를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오래된 지혜에서 온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삼중 여과기입니다. 사실인지, 필요한지, 친절한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은 유용합니다. 내가 하려는 이 말은 사실인가? 내 추측이나 판단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인가? 이 말은 필요한가? 상대방이나 상황에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은 친절한가? 존중이 담겨 있는가? 이 질문들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은 대개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규칙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은 딱딱합니다. 삶은 유동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을 외워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려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마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어떤 말이 자라납니다. 비난과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비난과 불평의 말이 자랍니다. 감사와 존중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와 존중의 말이 자랍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어떤 생각에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키우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의식적으로 말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은 또 내일의 기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대부분 자기소개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를 깎아내렸던 사람들, 그들은 사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받았던 상처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이 문장의 더 깊은 의미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깎아내릴 때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가? 이것을 알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이 말이 정말 저 사람에 대한 것인가? 나에 대한 것인가?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있고 약점이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숨기거나 남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안고 가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타인에 대한 관용으로 이어집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나도 실수하니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때로는 이기적이니 저 사람도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깎아내림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굳이 저 사람을 낮추지 않아도 내가 괜찮아지니까요. 결국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말도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도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리려면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자연 속을 걷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마음에 여유를 주고 그 여유가 말에 여백을 줍니다. 여백이 있는 말은 다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날카롭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공간을 줍니다. 숨 쉴 틈을 줍니다.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편해 보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여백이 없는 말은 빽빽합니다. 급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말을 조심하자. 특히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조심하자. 그 말은 상대방만 깎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깎는다.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자문하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습관은 강하고 감정은 빠르고 상황은 복잡하니까. 그러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번이라도 더 멈추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눈 이야기가 씨앗이 되어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해 말하려 할 때 문득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아, 이 말이 정말 저 사람에 대한 것인가? 나에 대한 것인가?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도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곳을 다 밝히지는 못해도 발밑 정도는 비춰줄 수 있는 등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품고 가시면 됩니다. 언젠가 누군가에 대해 말하려 할 때 문득 이 질문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시 멈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당신의 삶에 작은 여백을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여백, 누군가를 평가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백, 그 여백 속에서 조금 더 평화로운 말들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누군가에 대해 말하려 할 때 나는 무엇을 먼저 떠올리게 될까요?